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자, 위대한 한국의 뮤지션 코너. 오늘은 지금까지의 출연자분들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로서 이 위대한 한국의 뮤지션 코너의 최연소 게스트 기록이 경신되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기타리스트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통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자가 최연소 출연자가 되다 보니 이 데뷔하던 당시의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였나 그때쯤에서 제가 동숭동에서 들국화 공연을 보고 약간 쇼크를 먹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드러머가 없는 소극장에서 굉장히 단촐한 공연이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락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 락 공연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극장에서 또 자기들 레파토리가 자작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밴드는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공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디퍼플, 한 밴드는 공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레드 제플린,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얼기설기 만든 이 자작곡을 앨범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장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좋은 걸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쯤에서 친구가 죽이는 공연이 있다 하는 말을 하길래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가서 봤는데 일단 그 앨범이 아직 안 나온 밴드의 공연장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이 밴드를 그냥 보러 가지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눈빛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었고 뭐냐면 뭐야 이미 이 장소에서만은 이미 엄청나게 유명하잖아 라는 분위기가 드는 그런 장르 분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PA 스피커가 처음 보는 규모로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통들 무대 위에 올려놓은 앰프 가지고 그냥 공연하고 그랬는데 뿡 하는 이 스피커가 굉장히 세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공연이 보컬리스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바람 잡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시작을 하면서 공연이 시작을 하는데 그 관객들이 보컬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뿅 가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일단 문화적 충격을 받았고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보컬리스트가 나오면서부터는 굉장히 재수없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굉장히 잘했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보컬이. 그래서 그 잘하는 노래가 귀에 안 들어오고 아이씨 그때 썼던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남자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연주곡 가운데에서는 게리 무어의 파리장 오크리스가 있었고 보컬이 들어간 노래 카피곡으로는 디오의 라스트 인 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앨범이 좀 있으면은 몇 달 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소개와 함께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 공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한 절반은 따라 부르는 분위기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사실 우리 국내 밴드의 자작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너무 허접한 수준의 곡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그 당시 메탈 소년이었던 제가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날 정도로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앨범이 나오고 그게 빅히트를 기록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기타리스트가 무대에서 한편에서 이렇게 딱 폼을 잡은 다음에 기타를 손으로 이렇게 탁 때리니까 기타에서 땡땡 종치는 소리가 나더니 노래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부활의 희야죠.
부활의 희야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부활의 기타리스트인 김태현 씨인데요. 게스트랑 얘기하다 중간에 광고 나가면 김태니까 그냥 먼저 나갈게요. 자, 제가 반 농담 삼아서 최연소 출연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얼굴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신해철 씨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마누라 가수 안 할 거냐 그래가지고 살을 좀 뺐더니. 아, 그래요? 아, 너무 보기 좋은데,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예. 한간에 믿지 못할 그 소식통에 의하면은 AP통신이 통신원이랑 기자들이 술술하던데 김태호 씨 술 끊었다는 얘기가. 아, 제가 술을 끊었어요. 제가 중간이 잘 안 돼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히가 안 되고,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 되는 또 그런. 아주, 좀, 살기 힘든 어떤 상황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술이 좀 과했었어요, 한 7년간.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고, 새롭게 또 다시 또 내추럴한 그런 기분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 그게 가능하군요. 그건 가능하죠. 예. 아니, 김태현 씨가 술을 끊었다면, 교회 나가시면 나가서 간증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울면서, 봐라, 네, 이렇게 됐다,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제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도 거의 한 30kg를 뺐고, 근데 빼는 방법에 있어서 좀 비참했기 때문에, 어떤 간증이나 이런 걸 못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게 많죠, 제 개인적으로. 예. 30kg를 어떤 다이어트로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누가 흉내내도 안 되는 거고, 상당히 자신과의 아주 비참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페인 다이어트군요, 말 붙이자면.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또 권장할 건 못 된다는 거죠. 네. 좀 전에 시작을 하면서 부활이 유명해지기 직전에 그 공연의 모습을 말씀드렸었는데. 시해철 씨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1985년도로 돌아간 듯한 그 장소에 제가 있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쇼크를 먹었던 날이거든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 한국일보에 있는 공연장이었었어요. 한국일보죠. 예, 맞습니다. 그때 김태원 씨가 기타를 파리장 오케스트라로 연주했는데. 그랬죠. 그거에 우리 기타 치는 사람들이나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김태원 씨 선배분들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파리장 오케스 그거는 어쨌든 게리모어보다 태원이가 잘 쳐라고 얘기하는 노래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파리장 오케스트라를 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도균 씨 같은 경우 제가 먼저 쳤죠. 그분의 프레이즈를 보고 사실은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사실 그분 치는 걸 보고 제가 쳤어요. 그 나중에 최근 들어서 DOA 활동하면서 김도균 씨한테 제가 고백을 한 바에 그리고 물론 곡이 워낙 명곡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해철 씨가 감동을 받았다면 너무 고맙죠. 근데 독특한 해석이나 연주는 멋졌고 무대에서 표정이요. 일단 까만 자가 거의 안 보였어요. 그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제가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왜 놀랐냐면 옆에서 이 사람은 연주하다가 칼로 찔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극찬을 또 쇼크를 먹은 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뭔가 나 같은 평범한 이 학비리하고는 딴 세계가 완전히 뭐가 하나 있나 보다. 저는 정확히 그 당시 여기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일 테지만 저는 정확히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신해철 씨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물론 선배들만 있었으니까 말은 안 했죠. 그 당시에는 안 했는데 굉장히 어떤 신비함을 갖고 있는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저는 멀리서 항상 바라봤지만 또 항상 박수 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후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제 친분에 의해서 출연자가 결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던. 어쨌든 고맙습니다. 부활이 데뷔했던 연도수가 정식 레코드 데뷔로 따지자면은 86년이 86년이 되고요. 그렇죠. 부활이 창단되었던 해는
85년입니다. 85년. 지금 이제 2004년으로 접어들었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20주년 되죠. 그러니까 네. 내년이면 20주년 되는 거죠. 네. 네. 정말로 대단한 세월의 그런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참 오래됐죠. 네. 뭐 그간에 정말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흔한 얘기지만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흘렀고 네. 85년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김종서 씨가 네. 활동을 했죠. 네네. 김종서 씨가 오히려 앨범을 내기 전에 굉장히 많이 같이 활동을 해줘서 예. 아마 그 80년대 앨범에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물론 그 데뷔 앨범의 이승철 씨도 굉장한 어떤 그런 예. 느낌과 이런 네. 걸 줬지만은 네. 김종서 씨의 그 어떤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김종서 씨도 그 부활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는 밴드 이름이 검은 진주인가요? 제 기억에 나. 검은 진주. 예. 였다가 디엔드. 그건 부활의 전신이죠. 예, 그러니까 부활의 전신이요. 예. 그때는 이태훈 씨, 네네. 미란 탄생 이태훈 씨하고 저하고 보컬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종서 씨가 들어오면서 부활로 개명을 한 거죠. 그 전엔 디엔드였고. 네. 예. 그 레코드 데뷔로는 보컬이 이승철 씨지만 팀 창단의 제1기 보컬리스트는 김종서 씨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네. 보컬리스트의 영향만큼 그 당시 드러머의 그 황태선 씨나 네. 기타리스트 이지용 씨, 네. 또 현재 활동하시는 김병찬 씨 이런 분들의 그 모든 힘이 네. 에너지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정서상 표면에 나와 있는 분들을 보통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 사실은 굉장히 20%씩의 어떤 에너지를 준 겁니다. 네. 그 김병찬 씨는 이제 뭐 굴지의 레코드 프로듀서로 지금 아주 많은 밴드들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죠. 놀라운 일이죠. 예. 네. 부활의 초창기 그 당시 시대에서부터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헤비메탈 4인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부활, 신화위, 백두산, H2O.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밴드들의 그 황금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룹 음악 하는 사람들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네. 사실은 메이저권에도 진출을 했었고 거의 팀 음악이 거의 다 주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또 마치 실질적으로는 서로 사이가 안 좋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쟁적인 듯한 어떤 그런 이슈도 보여줬고. 대단했죠, 그 경쟁 구도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 아주 80년대를 회상해 볼 때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 네. 그룹 음악으로 볼 때. 음. 그 당시에 무선 같이 협연한 공연과 네. 너무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예. 그러니까 네 팀이 되니까 이제 독자적인 세력권이 완전히 하나가 형성이 되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페스티벌식의 공연들을 요 네 팀이 주최를 한다든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네 팀의 어떤 라이벌 의식 가운데서도 백두산은 이제 약간 선배급이 되고요. 그렇죠. 멤버분들이. 예. 그렇죠. 그 다음에 H2O는 약간 음악 컬러가 달랐고. 미국에서 오셨었죠. 예. 교포 그룹 성향이 좀 짙었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고 신화위의 대립이 제일 첨예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부터 네. 기타를 중학교 때부터 쳤지만 활동을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네. 했는데 그때 스쿨 밴드들이 굉장히 세력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그때도 신대철이라는 이름은 사실 강남 쪽에 사셨으니까 네. 넘볼 수 없는 사실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나 할까요? 네. 언젠간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의 소유자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얘기하지만 신대철 씨하고 강인봉 씨라고 예. 벌거숭이 하셨던. 네. 강인봉 씨하고 일찍 데뷔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강수현 씨 네. 이런 분들이 같은 나이 또래에서 스타로 돼 있던 네. 굉장히 선망의 대상들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부활이라는 팀으로 사실은 아주 완전 언더에서 네. 신화이라는 팀을 만나서 같이 공연하고 경쟁을 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 드디어
뭔가 경쟁을 하는구나. 네. 옛날에는 바라만 봤는데, 네. 그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 예. 저랑 송면 씨 얘기같군요. 아, 비슷합니까? 송면 씨는 그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강남권을 휩쓸면서 기타를 잘 치던 그런 친구였고, 저기, 해초 씨는 저기, 예. 강북권인가요? 예, 저는 강북권이니까, 도봉구 미아동이니까, 우리 또 강북. 은평구와 예. 도봉구의 그 강북에 참 그 아픔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또 강북이 또 아름다운 추억이 많죠. 네. 예. 그럼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악기들도 좋더라고요. 아, 85년도에 평양극관에서 네. 그 신화여 협연을 한 적이 있어요, 잠깐. 예. 그때 그 당시 신대철 씨가 비시리치라는 기타를 들고 왔어요. 네, 그 아주 여러 사람 거품 물고 그거 보기만 봐도 아주 그거는- 뒤집어졌었습니다, 그 기타. 그거는 보는 순간 그냥 바로, 그건 거기서 기가 죽는 거예요. 예, 그 비시리치 기타 참 선망의 대상이었죠. 예. 이건 뭐 약간 그 번개 모양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네네. 나는데. 지금도 그 얘기가 가끔 하면서 웃습니다, 둘이. 신대철 씨. 네네. 그 안에 디스토션 유니트가 내장된 기타였습니다. 그렇죠. 이펙터 자체도 굉장히 화려했죠. 예. 저희야 뭐 이렇게 하나 둘 놓고 썼지만 네. 그런 뭐 아주 재밌는 얘기죠. 네. 예. 그 4인방 시절에 TV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부활 같은 경우에 이제 희야 같은 발라드 곡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하위가 나가서 메탈을 연주하는 것도 가능했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크게 라디오를 켜고 네. 임재범 씨 네. 그대 앞에는 촛불이어라. 네. 사실 지금 와서 또 회상해 보면은 그 희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면서 많은 질타를 또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 음악이 과연 락인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22살의 제 나이에서는 굉장히 그 감당하기 힘들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도 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다 같은 음악인데 그게 뭐 음악에 락이 높고 뭐가 낮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거에 고민하면서 몰두했던 그런 또 그런 추억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인터넷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쓰는 뭐 아마추어 평론가나 음악 매니아나 또 음악을 듣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부활하고 신하위의 그 양자 대결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하드록 헤비메탈이라는 그 경쟁 구도에서 예. 누가 더 빨리 치느냐, 누가 더 시끄럽게 연주하느냐,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남성 특히 팬들한테는 그런 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싸울 이유 없는 거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이마음 스틴이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네.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사실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네. 그건 거기서부터 속주 그 어마어마한 속주는 네. 누구나 치고 싶어했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네. 그것은 그의 음악이지. 네. 사실 모든 이가 그렇게 칠 필요는 없는 거. 기타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컬리스트의 목소리처럼 그 기타리스트의 목소리거든요. 그 목소리는 노래를 하는데 빨리 노래를 한다고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 거를 아주 늦게 알았죠. 그래서 부활하고 그 신하위의 이야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부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요풍의 노래라든가 발라드 가운데서도 국내 그냥 일반 가요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쓸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한 이 폭이 훨씬 넓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히트를 내기가 쉬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하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락적이고 부수고하는 노선을 유지한 것은 분명한데 그렇죠. 그 대신에 이 외국 스타일하고 흡사한 면으로 따질 때는 부활 쪽이 더 변형이 차라리 많고 신하위 같은 경우는 외국 락 밴드랑 그렇다면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니냐. 독창성이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부활이 나은 게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락은 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은 히트곡 내고 가요 탑10 넘버원도 하는데 무슨 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은 네. 그 80년대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어떤 관심에 포함되는 거죠. 네. 90년대 들어오면서 그런 논란 자체도 없는 무관심의 어떤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 음악에 대해서. 네. 어찌됐든 간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는 굉장히 그 발전의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얘기거나 나쁜 얘기거나 오해거나 뭐 그렇죠. 해간 네. 근데 그 무관심이라는 단어만큼 음악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공포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부활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긴 것도 물론 대단히 깁니다만 얼룩덜룩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굴곡의 정말 살벌한 역사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예. 일단 중간에는 팀이 완전히 활동을 중단하고 네. 이 간판이 완전히 내려갔다가 그게 이제 89년도에 네. 그 이승철 씨가 이제 솔로 선언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이 사실은 해체된 게 아닌데 네, 해체로 이제 기사가 났죠.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와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뭐냐면 어떤 보컬이 나갔다고 해서 그 팀이 해체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그 우리나라 그 스타일이 네, 보컬이 없어지면 그 그룹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걸 주입을 시키는 그 주입으로 인해서 그 뮤지션이 겁을 먹고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져버리는 예, 그런 형태의 어떤 그룹이 지금도 사실 유지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보컬 위주의. 네, 89년도에 그 어쨌든 간에 어떤 뭐 사연이 있던 간에 이승철 씨 탈퇴로 사실은 부활은 해체 아닌 해체가 됐던 것이 사실이죠. 그때 또 그러고 나서 김태현 씨가 부활 이름을 유지하면서 보컬리스트를 교체해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다른 밴드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팬들로서는 완전히 해산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뭐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네. 제가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네임을 쓸 수 없도록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자세히 말 못하고 뭐 그런 당시 사연이군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해결할 만한 어떤 나이가 아니었어요. 네. 그걸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그것도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또 발전에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집 앨범이 나와서 희야가 히트를 했고, 그리고 백두산과 신하위와 H2O 다른 팀들도 다 각계 약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2라운드 승부로, 그렇죠. 2집들 간에 대혈전이 또 벌어지는데, 그 당시 무슨 무협지 같았어요. 완전 무협지죠. 무협지 스타일이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는데, 네. 그 앨범을 내고 차트에 4곡이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더, 희야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 와중에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앨범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듯한 그런, 앨범입니다. 이 리멤버라는 앨범이. 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착이 가는 앨범인데,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예. 그, 부활의 2집, 네. 또 그렇거니와 신하위도 2집, 그 다음에 백두산도 2집이 각각 퀄리티가 정말 놀랍도록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각 밴드들이 데뷔 앨범에서 다 힘든 녹음을 경험하고 나서 네. 알고 배우고 그렇죠. 2집에서부터는 퀄리티가 확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가끔은 이런 아쉬움을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만일 이 4인방이 네. 다 맥이 안 끊기고 4집, 5집을 계속 내면서 내 팀이 계속 활동을 했더라면 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겠느냐. 그러면 정확히 지금 뭐 튜브나 뭐 일본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의 그 선후배들이 다 존재하는 네. 그런 어떤 가요계의 형태가 돼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그 30, 40대도 충분히 음악을 공연을 갈 수 있고 예. 그 TV도 또 TV 라이브도 또 충분히 기다리면서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은 뮤지션들을 갖다가 압박을 한다는 거죠.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는 좀 이렇게 물러나야 되지 않겠냐는 걸 말은 하지 않지만 분위기로 몰고 가는 형태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결국은 뭐 어떤 사이드 생활 네. 그런 데서 노래를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존재했다면은 정확히 우리나라에도 롤링스톤스가 있는 거고 뭐 다 존재하는 거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앨범의 완성도를 극대화시키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나왔던 부활의 두 번째 앨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회상이라는 노래가 대중적으로는 가장 히트를 했었고요.
제일 알려졌죠, 그나마. 네. 회상 1 그리고 김태현 씨가 노래를 불렀던 회상 3. 는 이순철 씨가 이제 마지막 콘서트로 리마이크해서 더 알려졌죠. 네네. 그 제목이 바뀌면서 이제 그 곡도 나중에 빅히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내드릴 노래는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천국에서라는 곡인데, 예.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길이인 11분의 런닝타임을 가지고 있는 노래였어요. 그 가장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네. 그 와중에 또 그 당시에 뭐 극장에서 제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네. 모차르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그 레퀴엠이라는 그 미완성 곡이죠. 네. 그 곡을 편곡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옮긴 거죠. 그래서 중간에 물론 그 이순철 씨가 이제 부르는 부분은 이제 자작곡이지만 네. 앞뒤를 전부 레퀴엠의 그 어떤 그런 주요 테마들을 엮어서 네. 10분 정도 되는 천국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트록 혹은 프로그레시브 록의 역사는 뭐 거의 이 계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판국인데 이 노래는 분류하자면은 프로그레시브 록 혹은 프로그레시브 메탈 계열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으니까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네, 아주 대단히 높은 완성도하고 섬세한 그 편곡, 아주 복잡한 이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노래인데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인터넷이 좀 활성화가 돼 있었으면은 굉장히 좀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라디오에 안 나오거나 신문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주지 않으면은 몰랐죠. 그냥 묻히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인터넷이 있었다면 뭐 달랐겠죠. 자, 부활의 2집 앨범에서 천국에서입니다.
익어가는 슬픈 꽃이 아니야. 자 이제 당신이 웃으며 뒤돌아 여기까지를 말할 때
많이 좀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그 네. 당시 멤버들하고도 굉장히 상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녹음 프로를 이렇게 뭐 프리하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합주라고 봐야 되죠. 지금처럼 더빙이 아닌 네. 그 한 번에 연주한 그런 곡이죠. 예. 네. 그 당시 이제 최첨단으로 등장했던 그 샘플러의 이 코러스 아우는 합창 소리도 나오고. 예, 준호 60이죠. 예. 그 요즘 시대에는 뭐 아주 흔한 소리가 됐지만 당시에는 허걱 저 소리가 뭐 이런 그런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기타리스트로서의 김태원 씨, 또 작곡가로서의 작품자로서도 그렇지만 어떤 강력한 리프를 위주로 해서 그 리프가 반복되는 그런 하드록의 패턴보다는 예. 그 섬세한 멜로디를 따라가거나 변화 계속 뭐 좀 변화가 있다거나 예. 그런 쪽으로 애시당초에 이 본인의 취향 자체가 그런 쪽으로 좀 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음악을 사실 접했는데 네. 그때 사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네. 유일하게 가장 친했던 것이 그 라디오였어요. 그 라디오 예. 제가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가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라디오에서 밤 10시에 하는 그 영화음악 프로그램 그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녹음하면서 음악에 사실 그 많이 눈을 뜬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을 좋아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레드제플린이나 디퍼플을 멋있게 봤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거고 네. 사실은 멜로디 라인이나 모든 게 영화 애니어 머리코네나 이런 영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 음악에 굉장히 지금도 그 음악들의 매력을 느껴요 저는. 그리고 음악은 여러 부류의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멜로디 저는 멜로디를 중요시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네. 그런 음악을 좀 추구하는 편이죠. 예. 엘리오 모리꼬네의 멜로디 역시 연주곡으로 변형시킨 노래가 있었죠. 시스테마라고 있죠. 네. 예. 그 곡도 당시에는 그 곡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예. 시스테마라는 원곡이 네. 지금은 뭐 가끔 CF에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들었던 그 감동적인 멜로디였기 때문에 네. 기타로 좀 약간 시끄럽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네. 그 엘리오 모리꼬네가 김태원 씨의 그 멜로디나 그런 방향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 이후에 미션이나 모든 곡들은 거의 제가 헤드폰에 꽂고 다녔어요.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때 설악산을 또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거의 그 설악산에서 산중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물을 바라보고 뭐 그런 걸 좋아했어요. 네. 산중에서 엘리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들으면서 구상에 잠긴다. 그렇죠. 라고 하면은 이제 후배들을 볼 때 멋있는 건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피곤하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러면. 고생 많이 했죠. 아실 거예요. 예. 그 두 분이서 연애만 몇 년 하셨죠? 그 이제 2월 7일이 네. 돌아오는 2월 7일이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만난 지 20주년. 만나서 20주년. 예. 그러니까 결혼하신 지는 10년이요. 10년. 네. 그러니까 10년 연애해서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제 그렇죠.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셨습니다. 예. 뭐 부부가 아니라 남매나 무슨 뭐 저 피부치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뭐 네. 나이가 같기 때문에 네. 친구 같아요. 친구인데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친구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사이죠. 예. 자, 그 현실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은 부인일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멜로디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엘리오 모리꼬네이고. 네, 머리권에다가 네. 우리나라의 김정호 선배님이라든가 예, 예. 뭐 이런 분들 신정호가 뮤직파워 때의 음악이라든가 이런 뭔가 멜로디가 좀 라이너적인 정서죠. 그런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접합이 됐다고 봐야 돼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기타리스트 분들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대충 이제 정리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그 1세대 기타리스트가 신중현 씨와 김홍탁 씨 세대에 시작된 예. 그 기타를 한국인이 잡고 연주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게 시작되던 시대라면은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제 2기가 이제 최희철 씨의 시대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완성되는 네, 거겠네요. 예, 그 예. 기타를 사용하는 기교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것들을 보고 있던 것들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예. 그들과 대등한 테크닉을 구사하게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3기를 어디로 설정하는가가 좀 애매한데 3기가 만일 4인방 시대가 된다면 아, 그럼 틈이 너무 길어. 틈이 좀 벌어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3기가 있고 4인방 시대를 그럼 4기로 규정을 하면 예, 예. 4기가 하드록 디스토션 이 바이 올리고 그렇죠. 속주 땡겨주시고 하여튼 이제 불꽃 튀는 기타 히어로들의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때는 정말 기타리스트들이 그 솔로 빨리 치고 막 이러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빨리 치는 게 뭐죠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 음악 팬들한테는 엄청난 선망의 대상과 예. 그 이번에 박찬호가 10승 하나 못하나 보다 더 큰 관심거리였어요. 그때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고등학교 때 이미 예. 그 그룹의 열풍이 그 송골매나 이런 팀으로 인해서 네네. 그룹의 열풍이 아주 심했어요. 각 학교마다 그 대표 주자들이 네네. 그룹, 이름을 걸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시합을 하고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그 고등학생 기타리스트들을 보러 여학생들이 그 모이고 근데 그 입에 오르내리고 예. 거기서 또 그 드러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연습들을 하던 그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이너스나 활주로 무슨 뭐 네. 이런 팀들의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컸다고 봐야 돼. 그룹 음악에 있어서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레드제플린이나 디퍼플은 약간 이상적인 분위기였고 실질적인 어떤 실존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팀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 당시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는 팝 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만들어서 그걸 모사하는 게 더 이상적이고 그렇죠. 가요적인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열등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풍토가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래서 예.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선배들의 음악을 많이 연습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듣고 그게 음악은 이제 듣다 보면 자꾸 하는 사람들은 듣는 게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그냥 제 자신의 이렇게 배인 거죠. 네. 배인 상태에서 레드 제플린이 멋있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섞여버리는 듯한 그런 음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2기 선배 기타리스트들까지와도 개인적인 교분들이 있고 예. 영향을 받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요계하고 말하자면 그룹 사운드 계열의 흐름까지도 몸 안에 이미 정체성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네. 하드록 헤비메탈 팬 세대들이 볼 때는 네. 저 사람은 헤비메탈 세대인데 배신하고 히트치려고 가요곡을 만든다. 아, 그렇게 볼 수 그리고 있죠. 오해를 살 소지가 굉장히 다분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음악이 있어야 돼요. 예, 그 한 부류의 한 컬러의 음악이 아름답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컬러를 한다면은 그것은 음악계로서는 후진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르의 여러 가지 컬러의 색깔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희는 하나의 색깔이지 네. 또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룹 음악이 너무 또 어렵지 않다는 어떤 다리 역할도 저희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입장도 되고 또 뭐 그런 입장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신하위하고 부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어떻게 있어요.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경쟁 관계라고 할 때 더 재미가 있죠. 그쵸, 그래도 재밌긴 하죠. 상대방이 볼 때는 이거 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로서 가장 영향을 준 기타리스트나 또 그 가장 쇼크를 먹었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태원 라이브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네. 이중산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직접 치는 거를 직접 본 그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분이 빛과 어둠이란 네임으로 네. 이중산과 빛과 어둠이죠. 그 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위시얼 커머겐을 하시는데 네네. 물론 그 프레이즈 어려운 프레이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복잡하진 않은데 그 감정의 몰입이 네. 거의 비디오에서만 보던 거를 그러니까 직접 본 거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에서 보던 거를 그런 어떤 충격과 또 그 기타리스트로서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던 그런 그 찰나가 아니었나 아주 순간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음악계 강호 무림에서 이중산 씨 하면은 그 무건의 제왕 아닙니까? 도인이라고 보셔야죠. 네, 도인. 참 그 알게 모르게 후배들한테 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도 네. 자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네. 또 원하신다면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묘한 또 특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네네. 가끔 저도 연락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타로 연구를 하시는 그 어떤 그런 분이 아닌가. 네. 자, 요번 앨범, 요번 노래는 뭘 들을까요? 아시다시피 3집에서 그 김재기 씨가 네네. 그 두 곡을 녹음하고 네. 3집 물론 8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네. 두 곡만 녹음하고 이제 그 본인이 되셨기 때문에 네. 나머지 곡을 저 혼자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슬프면서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에 제가 빠졌을 때 그 네. 친구를 충원해서 쓴 곡입니다. 별이라는 연주곡인데요. 네. 김태현 씨의 기타 연주를 들어보세요. 부활의 별입니다.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자, 코모도스에서 프론트맨이고 보컬인 라이오넬 리치가 빠진 다음에 코모도스는 거의 붕괴됐어요. 벤 에일런에서 데이비드 로스가 빠지고 난 다음에 벤 에일런은 보컬리스트를 교체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밴드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부침이 경우에 따라 다 틀린데 우리나라는 유독 보컬리스트가 교체되고 난 다음에 성공적인 행보를 한 밴드가 극히 희귀합니다, 사실은. 거의 확률이 희박하죠. 네. 예,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보통 멤버가 4인조나 5인조일 경우에는, 네. 같은 퍼센테이지에 고생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또 보컬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분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그룹에서 어느 만큼 알려지고 했을 때는 이 주위에서 그 보컬을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사실은 그 솔로를 하자. 또 뭐한 얘기지만은 어떤 금전적인 것도 하나를 다섯이서 나누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사람이 다 갖는 게 사실은 또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된 점들이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룹 음악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부활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상업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3집 기억상실이라는 앨범인데요. 네. 고 김재기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굉장히 집안이 어렵고, 네. 그런 분이었어요, 사실은. 음악으로서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꿈이 강했던, 저 또한 그 당시에 좌절된 굉장히 네. 굉장히 음악인으로서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어떤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었던 앨범이죠, 사실은 그 앨범. 네. 물론 그 앨범이 그렇게 한 80만 장 정도 판매가 올렸는데, 네. 그 화려한 상황을 김재기 씨는 못 봤죠. 못 네. 봤지만, 굉장히 저 자신도 굉장히 의아했고, 아니, 어떻게 보컬을 바꿨고, 또 그룹이고, 네. 또 5년간 등장하지 않았었고, 네.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음악을 사랑해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희열의 네. 9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부활이 다시 비상하면서 심지어는 TV 차트를 넘버원을 차지를 하고 예. 그 노래가 전국을 이제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네.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그러니까 이승철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사실은 그 프론트맨으로서의 참 엄청난 스타성을 가진 그렇죠. 예. 그런 불세출의 스타인데 그 이후에 김재기 또 그 동생인 김재희 씨로 이어지는 예. 그 라인업은 그런 화려함 쪽의 라인업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악은 듣는 건데, 네. 사실은 듣는 쪽을 승부를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보컬이 없었기 때문에 TV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라이브도 힘들었고, 네. 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어떤 그런 형태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형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상황이. 아무튼 그 당시 94년은 정말 흔하게 보이던 어떤 사물이 달리 보일 정도로 아주 저한테는 놀라운 그런 네. 한 해였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김태원 씨의 음악 캐리어에서는 아주 기나긴 터널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89년도부터 94년간 네. 제가 어떻게 지금 와서 해상해보면은 아주 음악인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모든 부분들을 다 겪었던 시기가 아닌가. 한간에는 그 당시에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로 위험한 정도의 정신적인 네. 상황에 제가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태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이제는 그걸 회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기억들을 지금도 가사로 많이 옮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김재기 또 김재희 형제가 부활의 보컬이 됐고 그 예. 다음에는 박완규 씨가 예, 박완규 씨. 예. 네. 박완규 씨도 참 걸출한 보컬리스트였어요. 그게 이제 5집인데 네. 불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고 네. 미군 부대 송탄 미군 부대 네. 쪽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박완규 씨가. 근데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고 작은 체구인데 굉장히 파워 있는 네.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이제 가서 봤죠. 봤는데 레드 제플린의 블랙독을 부르는데 네. 이것은 흉내 차원이 아니고 로버트 플랜트가 전화를 불었을 때 저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하는 걸 보충한 듯한 예, 예. 정말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 제가 쓰는 스타일 곡은 약간 락 발라드 경향인데 저 친구가 락 발라드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발라드 잘 부르시지만 그 당시에는 좀 안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아예 약간 빠른 템포 곡을 썼던 게 론리 나잇이라는 곡이죠. 예. 그렇게 해서 보컬리스트가 계속 교체가 되면서도 예. 보컬은 오고 가도 팀은 계속 살아남고 잘 나가는 뭐 이런 이 우리나라 음악계에 없던 전통이 생겨나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 89년도 이후에 혼자 그 5년 동안 생각했던 것은 네.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배도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보컬이 팀에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는 아니다 하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어떤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제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네. 제 이후의 후배들도 또 어떤 보컬에 의해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형태는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선배이고 싶은 팀입니다. 저희 팀, 부활이라는 팀이. 예. 그 부활이 가지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아주 여러 가지의 종류가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그 공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컬리스트가 교체돼도 밴드가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세웠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실 난공불락의 유세였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그건 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고 네. 그 사실 물론 뭐 쉽게 얘기해서 아니 뭐 아름다운 얘기지만은 그 사랑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네. 가능한 거지만 네. 포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들어서 못했다고 했다면은 부활은 90년대를 못 봤죠. 예, 그 80년대에 막을 내렸을 겁니다. 네. 예, 하지만 그 부활이라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그 많은 사람들, 그 뭐 이태현 씨라든가 황태순 씨라든가 그 다 혼이 담겨 있는 그 팀인데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맡아서 가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 포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죠. 네.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잡념에 관하여예요. 예, 이것은 4집에 있는 네. 지금 또 가머진이라는 네임으로 또 김재희 씨가 활동을 또 요새 네. 아주 음악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참여했던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김재희 씨 동생이죠. 네. 그 잡념에 관하여라는 곡은 저것도 약간 대곡 스타일인데 네. 당시에는 굉장히 그 녹음 프로스로 치면은 저 10분짜리 곡이 한 25% 정도 프로스를 25% 정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곡입니다. 저거. 저 9분짜리 노래에 보통 앨범 하나 완전히 만드는 시간을 그냥 다 투입해버린 거네요. 그랬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좀 타격이 컸죠 당시. 예, 예. 네, 잡념에 관하여입니다.
잡념에 관하여였습니다. 지금 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또, 신해철 씨도 불멸의, 뭐에 대하여가 있었나요? 불멸에 관하여, 불멸에 관하여. 예. 예, 저도 절망에 관하여, 관하여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예. 이 앨범이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데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관하여 썼다면서. 아니, 그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네. 또 표절을 굉장히 또 네. 예. 무서워하는 우리들은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쵸,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본인만 경기 들려가지고. 근데 그런 순수함을 꼭 지켜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워낙, 특이한 멜로디들을 쓰시기 때문에 표절 문제로는 그렇게 고통을 안 받으실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어떤 음악을 좀 듣지는 않는 편이에요. 어떤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한 곡을 듣거나 하는 거는 피하죠. 네.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멤버들하고 차 타고 부산을 가도 음악을 제가 있으면 안 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건 약간 수상한 거죠. 네. 사실은 작곡가가.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멜로디 쭉 나갈 때 이렇게 따라가 보면 참 신기한 걸 느끼게 되는 게, 네. 분명히 히트한 노래고, 멜로디가 참 착착 감기고 그러는데, 일반 발라드들 흔히 듣는 노래들 멜로디 가는 데에서 요만큼씩 비껴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흔한 멜로디 아니고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쓱 들으면은 한 방에 이렇게 축 감기고. 예.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쓰기가 좀 더러운 거 아니야? 아주 희한망상한 노래 써라 그러면은, 그거는 써오는데, 완전 아방가르드 이상한 멜로디 쓰는 건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멜로디가 나와요? 사실은 어떤 약간의 비슷함을 견딜 수가 없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주로 좀 수정을 하는 작곡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초화를 잡고, 네. 그거고 수정하는,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수정이 끝났을 때 2차로 다시 이제 쉬운 방향으로. 듣기 쉽게 또 수정을 해요, 다시 잘라내고 해서 한 곡을 완성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비슷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아주 약간 좀 피곤한 성격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방에 영감을 얻어서 확 갈기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런 곡도 있지만, 그거야 그렇게 자주 떠오른다면 그게 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모차르트 같은 분은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한 번에 떠오르는 곡은 많지 않아요. 섬세하게 추격해서 이렇게 포위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가는군요. 녹음하실 때 스타일은 어떠세요? 녹음도 과거에는 굉장히 좀 보컬을 괴롭히는 사실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이승철 씨 네발리 네. 스토리 앨범부터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 보면 이승철 씨 같은 경우는 두세 번 노래하고 안 해요. 괜찮죠? 그러고 끝나는데, 그때는 좀 그런 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고. 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좀 이렇게 쉽게 녹음을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느낌을 그냥 옮기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네.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불의 발견 시리즈인데요. 네. 이것도 제목이 참 멋있어요. 불의 발견은 어떤 박완기 씨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고, 네. 5집 앨범 보면 전체적으로 다 스피드가 있습니다, 곡들이. 그리고 제가 항상 하던 스타일로 앨범에 7, 8분, 9분 대 곡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곡 중에 하나죠. 네. 그 불의 발견이라는 세 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 한 곡입니다. 네. 불의 발견이에요. 보컬리스트가
자주 그렇게 교체가 되면 사실 자주는 아니다. 워낙 역사기니까 자주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한 보컬리스트가 제적했던 기간은 사실은 상당히들 길었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 보컬리스트가 바뀌게 되면 보컬리스트에 맞춰서 팀의 사운드의 전체를 디자인을 수정한다든가 네. 보컬리스트에 맞는 새로운 컨셉트를 구상한다든가 네. 혹은 팀에 맞도록 보컬리스트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든가 네. 이런 프로듀서로서의 어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밴드하고 보컬리스트의 그런 매치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세 가지가 절묘하게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50%는 보컬의 색깔에 맞추고 네. 한 20% 정도는 있던 그들의 선배들의 색깔을 섞고 왜냐면 그래야 부활의 색깔이 아, 예. 있을 테니까 예. 뭐 그런 형태죠. 예. 네. 근데 거진 보컬에다 맞춰서 작곡을 하는 쪽이에요. 네. 하기는 그 가입한 보컬리스트가 전 보컬리스트가 불렀던 노래도 공연장에선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팬들 입장에서는요.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거는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일단 공연장에 들어와서 1초의 지루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관중이. 네. 그 1시간 반을 영화를 본 듯한 느낌으로 밖을 나가야 돼요. 네. 그게 되지 않으면 그 공연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뭐한 얘기지만 공연 티켓이 사실 그 싼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요. 요새 뭐 5만원대가 넘어가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뭐 매트릭스나 뭐 이런 영화 제가 한 뭐 6, 7천원 내고 봤을 때 그 2시간 동안 제가 감동받는 거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 네, 옛날에 뭐 스팅이나 네. 뭐 이런 영화들이. 네. 그럼 그거 5만 원이면 10배의 감동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1초의 지루함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이 히트곡이든 뭐든 리메이크든 뭐든 쉴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타리스트의 어떻게 보면은 숙명인데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한다 그리고 기타를 친다. 근데 본인이 기타를 담당하면서 보컬을 직접 맡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필연적으로 자기 음악을 표현해 줄 파트너인 보컬리스트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딜레마라면은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와 같은 풍토라면 한 곡만 히트 나면 솔로 한다고 나갈 것이고 그렇죠. 그걸 잡을 여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솔로를 도저히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스타성이 애시당초에 없는 보컬리스트를 만난다면 팀 활동에 만족은 할지는 모르지만 이 밴드 프론트맨 구실은 또 못합니다. 그렇죠. 이 기타리스트 입장은 아주 괴로운데 아주 안타까운 얘기죠. 네, 그런 케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지금까지의 행보를 해오셨는데 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기타리스트 후배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어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누구 한 사람의 욕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이 팀에 들어와서 저 친구가 팀을 빛내줄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거고 또 팀을 어떻게 해서 팀을 탈퇴해서 그 친구가 또 밖에서 자기 솔로 활동을 해서 더 또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전신의 어떤 팀을 다시 얘기를 말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자체를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야, 우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나이 때나 있는 얘기고. 네. 지금은 각자를 축으로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네. 가정도 각자를 축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어떤 팀의 리더라고 해서 강제로 잡고 있을 수 있으며,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준다면 좋지만, 네. 보컬이 또 어떤 멤버가 팀을 탈퇴하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는 불하다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그거 집착하면은 마음에 병 생기고 상처 있고 그거 굉장히 상처 크거든요. 네. 믿었는데 뭐 이거 얘기 나오는 그거는 이미 20대쯤에서 끝나야 될 테마가 아닌가. 그렇답니다. 자, 불의 발견 시리즈 1, 2, 3 계속 나갈게요.
자, 불의 발견 시리즈 1, 2, 3를 다 들었어요. 참 거쳐간 보컬리스트들이 음색도 다르고, 외모도 틀리고, 사실, 락밴드의 보컬리스트들이지만 천차만별이에요. 두 사람이 목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목소리만 고르다 보니까 네. 비슷한 보컬들이 많은 것 뿐이지, 사실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데 방향을 모르거나 귀엽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번 앨범이 부활의 9번째 9집이죠. 예. 예, 9집 앨범인데 예. 보컬리스트는 몇 명입니까? 거쳐간 분이. 지금까지요. 네. 김종서 씨는 레코드 데뷔 이전이니까 안 센다고 해도 잠깐만, 이승철이야. 지금 이제 세고 계십니다. 한 6분, 그러니까 이승철 씨, 김재기 씨, 김재희 씨, 네. 김기현 씨, 이성욱 씨, 네. 박광규 씨. 예. 그렇죠. 6명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보컬리스트 정단 씨라고요. 네, 정단 씨까지 하면은 7 그렇죠. 이번이 7대 보컬리스트가 되네요. 7대죠. 예. 야, 20년 역사의 보컬리스트 7대. 예.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명가죠, 명가. 예. 그 7번째 보컬리스트 정단 씨. 예. 그 목소리하고 외모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활이라는 팀에 참 잘 어울리는 컬러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사실은 좀 모호한 얘기지만 예. 정단 씨 자신의 그 컬러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예. 그 이번 앨범에서 소나기라는 곡을 리메이크했는데 네. 고김재기 씨가 부른 네. 그 노래를 녹음하면서 굉장히 그 소름 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역대 보컬리스트의 그 목소리를 잘 소화를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컬러가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아주 묘한 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마치 그 어떤 그 쓰러져간 구단에서 네. 기가 막힌 투수를 발견했다. 그 어떤 예. 그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예. 어디서 찾아내셨어요? 오디션에서 봤죠. 오디션에서. 한 8, 900명 정도 봤어요. 예. 그 오디션은 결국 한 명도 건지지 못하고 직접 저희 베이시스트 서재혁 씨한테 이분이 정단 씨가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오디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찾아가서 뭐 보통은 데모 테이블 틀거나 뭐 반주 물어보거나 뭐 이러는데 이분은 네. 통기타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역대 부활의 곡들을 다 그냥 차례 부르는. 오. 그래서 그냥 바로 저한테 밤에 연락이 와서 바로 만났죠. 네. 그래서 일단 요새 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노래방이라는 거기 가서 노래를 또 다 들어봤죠. 아, 그 노래방이라는 게, 예. 이, 기라성 같은 메이저 밴드의 보컬리스트 오디션 장소로 쓰이게 될 거라고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사실. 예. 아, 대략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나 같으면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거서 스튜디오나 가거나 예. 또 다 돈 드는 일이고 사실. 예, 아니면 옆에서 누가 또 악기 놓고 반주 옆에서 반주해야 해주고 마이크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괜찮다 당신나랑 노래방 좀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아주 편리한 세상. 아주 아무튼 그 노래방에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던. 네. 그 방이 좀 좁았는데 거기서 네.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뭐 지금 녹음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9집은 부활 역사상 유례 없는 스피드로 진행된 앨범으로 들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이렇게 느낌 위주로 녹음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희 멤버들 다 그렇고요. 네. 또 다행히 저희 나머지 엄수환 씨, 최재민 씨, 서재혁 씨는 네. 저하고 또한 5, 6년간을 같이 또 지냈고 서로 뭐 느낌만 보면 이제 알고 보컬은 계속 놓쳤지만 다행히 우리 악기들은 네. 오래 묻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하고 반주는 굉장히 수월하게 녹음을 했고 정단 씨도 이승철 씨 스타일로 몇 번 노래를 이렇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 부르고 거기서 이제 고르는. 그래서 녹음이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 이승철 씨하고의 그 앨범 지금 녹음이 되고 네. 또 네버엔딩 스토리 역시 또 대단한 히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부활이 재결성된 그 라인업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막연히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네. 예, 예. 하지만 또 그것 또한 또 이승철 씨는 또 굉장히 오랜 동안 솔로 활동을 했고, 네. 그 기간 동안의 솔로 활동이라면 또 굉장히 많은 또 이승철 씨 솔로의 그 매력을 갖고 있는 팬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그 부활도 그 나름대로 저희 팬들이 있고, 네.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세월이 지나서 네. 25주년이든 30주년이든 또 나이 들어서 또 한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멋있는 사이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또 공연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승철 씨가 솔로 시절에 냈던 히트곡에다가 부활이 이승철 씨 없이 냈던 히트곡 막 이거를 다 모으면은 예. 공연 시간이 상당히 길겠는데요. 워낙 양쪽에서 히트들을 많이 내서. 그런 시간이 온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소개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예. 지금 일단 9집 앨범을 저희가 지금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네. 시간은 지금 얼마 남아있지가 않고 9집 앨범에 있는 노래를 일단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집은 그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제목이 요새 좀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 너머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희망적이면서 네. 그 어떤 또 희망이 필요한 어떤 시기고 예. 모든 게 인간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부분에서요. 네. 또 그 부분에서 그 무지개 언덕 너머에 그 또 아름다웠던 어떤 사실들에 관하여 우리 사실은 제가 쓰는 가사들은 사실은 다 실제 실화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사랑을 쓰러이든 일반적 스토리든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인데 네. 지났지만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었다 하는 어떤 것을 담았어요. 그 앨범 전체를 다. 네. 그래서 물론 타이틀곡 제목이 아름다운 사실이지만 나머지 곡들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담았다고 봐야 됩니다. 내일이 됐다고 과거를 잊거나 네. 또 좀 무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아픈 기억을 잊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게 아닌가 하는 느낌으로.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내드릴 노래는 아름다운 사실이. 아름다운 사실. 아름다운 사실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들이군요. 부탁해도 되니 너에게 기억이 부르는 날에 널 사랑하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게 잠들어 있는 날 보던 너와 내 꿈에 있던 너의 모습이 난 지워지지 않게 내 안에 간직해가야 기억이기에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에서 감출 수가 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던 그 순간 속에 그대 노을에 비친 긴 머리칼과 날 바라보던 그 눈빛이
부활의 9집 앨범의 아름다운 사실이었습니다. 이 7대 보컬리스트로 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게 된 정단. 정단. 네. 참 이름이 참 정답죠. 네, 정단. 정단. 네. 목소리 굉장히 매력있어요. 좀 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묘해요. 예, 보컬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예. 있는데 특이한 색깔을 갖고 있지 않는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예. 죽음의 보컬 조련사에서 이제는 폐업하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쪽으로 갑니다. 예, 보컬을 좀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예. 네. 소박하면은 너무 좀 답답한 느낌이 날 수 있고, 너무 화려하면은 쌍스러운데, 네. 그 중간에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떤 절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 사실은 상당히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야 네. 또 몇 년이 지난 뒤에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예. 그거의 정답은 사실 절제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녹음에 임했던 예. 그런 곡입니다. 예전에 히트곡도 그러고, 김태현 씨 쓰는 멜로디가 한 방에 빡 온다기보다는 좀 들어야 되죠.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빡, 아니면 다섯 번째에서 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곡도 있어야겠죠. 네. 아니, 그게 근데 요즘처럼 이 속도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예. 사실 저희가 옛날에 들었던 그 백판 시대, 예. 그 시대에 들었던 그 수많은 명반들은 사실은 좀 들었을 때 사실 왔었죠. 캔사스, 캐리언, 이제. Carry on my wayward son. 예. 곡이라든가. 예. 그런 곡들이나 모델 오브 필링이라든가 이런 곡들이 사실은 첫 번에 온 음악이 아니에요. 예. 계속 즐김으로써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오래 머무는 그런 음악이었죠. 예. 그래서 부활 노래 뜨는 패턴 참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안 뜨는, 이렇게, 마지막에 뜨면은,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차트에 굉장히 오래 머무는. 예, 내려갈 때는 굉장히 늦게 내려가고. 그런 풀이죠.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방에 듣게 할까, 어떻게든 튀게 할까 해가지고 좀,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조금 품이 없다 그런 풍들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그룹 음악이 많이 발전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룹 음악이 발전해서 그룹 음악이 바탕이 돼서 예. 그 위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소멸된 상태에서 그 허공에서 등장하는 듯한 그런 형태가 좀 그런 형태의 부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예. 부활에서 일단 기타리스트로 연주 라인에서도 핵심에 계시고, 또 작곡을 하고, 프로듀스를 하고, 다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가사를 쓰는, 작사를 하는 김태원으로서도 참 많이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가사가. 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사실을 바탕으로 제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옮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만큼 굉장한 충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가사는 사실은 충격이 많은 어떤 삶에 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도 아픈 쪽이 낫고 좀 희열보다는 고통이 낫고 그 당시는 아프지만 그것이 가사에 다 모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어도 그것이 너한테 그것을 담아둘수록 미래는 밝아진다. 김태우 씨 가사를 보면은요, 자극적인 단어나 희한한 단어, 어감이 아주 튀는 단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좀 기피해요. 그러니까 일단 노래 자체 멜로디 자체에 걸릴 것 같은 악센트나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니까 부드럽게 넘어가고 음악 자체를 몰두해서 사람들이 듣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카페에서 어떤 연인이 얘기를 할 때 그
두 연인의 배경음악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음악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중독을 유발시키는 건데, 예, 예스터데이나 그 비틀즈의 그런 명곡들이 사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런 간단한 코드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쉽고 또 쉽게 상대방의 침투하지 못하지만 서서히 침투하는 그리고 오래 남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잘 나가는 작곡가들이 이야기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론을 쓰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사람은 여러 가지가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또 그 스타일대로 또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우연히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정말 신나게 한번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분명한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헤비메탈 얼마 전에 제가 클래시 공연을 잠깐 봤는데 거기 갔을 때는 또 그 열기가 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멘트가 아주 인상에서 남는데 안은찬 씨요? 예, 김가 않겠습니다. 즐기십시오. 나가는데 그 두 마디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저를 그것도 그런 거고 또 어떤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카페에서 들었던 음악 어떤 소녀가 들었던 음악인데 그 소녀를 만날 수 없지만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소녀를 떠올 수 있는 어떤 타임머신적인 음악도 존재하는 거고 그런 여러 방면의 음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이거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잡아서 돌려 세우는 게 아니라 멀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쓱 들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배경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신선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김천 씨 가사가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듯 보이는 그 단어들인데 그 단어가 조합되어 있는 글들을 음악에 얹어서 그걸 씹으면 굉장히 그 평범한 요런 안에 뭐가 더 없는 것 같은데 씹으면 안에서 끈적한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거나 그 안에 있던 기억이나 시간들이나 사연이나 이런 게 씹으면 계속 끝간도 없이 나와가지고 씹으면 이거 또 나오냐 막 이럴 때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쓰는 가사와 직접적인 자기 경험을 토대로 쓴 가사와의 사실은 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꽤 유명하신 분인데 노래를 다 만들어 놓고 제목을 못 정하는 거예요. 제목을. 그것도 여러 분이 모여서 거기서 그런데 어떤 사랑의 굉장히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어떤 작사가가 지나가면서 그 제목은 이거 사랑해 같은데 하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작사가가 말한 사랑에는 감동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랑해라는 건 농촌서로도 안 썼는데 그건 붙일 생각도 안 했는데 지나가는 그 작사가의 사랑해라는 말은 감동이 와닿았다는 얘기죠.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사랑에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한테 음악은 그렇게 배경음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서 찔러서 갖다 꽂아 넣는 게 아니고 발라주면 지가 알아서 스며들어가는 이런 방법이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직접적인 자기 진짜 알고 있는 얘기를 쓴다.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은유해서 굉장히 흔한 얘기처럼 쓰죠. 사실은. 하지만 그것을 남의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쓰죠. 그런 얘기를 쓰지만 그런 경험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하나이 정도 되면은 마치 불타오르는 사랑을 다 잊어버린 듯한 여인 어떤 소녀의 창에서 커튼이 흔들리는 것 자체로도 설레이던 그 상황을 다 잊은 듯한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멘트가 그 정도 되시는데 그 여자친구 10년 동안 사귀고 딴 데 안 보고 참 용하세요. 여자친구요? 네. 제 와이프요? 결혼하시기 전에 10년 동안 여자친구 한 명에다가 딴 데도 눈 안 돌리고. 그거는 최소한의 매너죠.
그건 지켜야 돼. 아니, 멘트가 저 정도 터지면. 순수를 지켜야 되니까. 작업도 잘 됐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 그건 전 취미였어. 이건 뭐, 네. 취미가 맞아야 하는 건데. 그 예전에 한 팬은 당신의 가사는 너무 어두워서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죠. 라는 편지를 남겼다고 저는 하는데. 일상이 굉장히 사실은 네. 굉장히 평범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소파에서 비디오 보는 거 좋아하고 네. 거의 집에서는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네. 1인용 소파, 제 개인 소파가 있는데 네. 그 한간에 어떤 제 후배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심하게 할 때 저 형이 만약에 죽는다면 소파에서 트레이보다 굶어 죽었어요. 다이어트 심하게 할 때. 그런 대로 하지만 음악을 시작하면 또 거기에 몰두를 하죠. 네. 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김태훈 씨의 너무나 어두워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소녀에 대한 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오맨이나 엑소시스트를 만든 감독도 평상시에 공포에 쩔어서 사는 거 있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정확한 얘기예요. 네, 대단했습니다. 자, 9집 앨범에서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파이란이에요. 파이란. 네. 그 베이시스트 서재혁 씨가 작곡한 곡이고요. 네네. 나름대로 굉장히 파격적인. 네. 네. 파이란의 그 영화인데, 네. 그 영화의 그 본인의 영화의 아름다움을 다 빼버리고, 실제 상황일 때 얼마나 신경이 나고 비참했을까 하는 거를 표현한 곡입니다. 맞아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씨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9집 이후에 이제 공연 활동도 들어가시겠죠? 해야죠. 네네. 2월 말부터 투어 들어가고요. 네네. 신해철 씨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옛날하고 다름없이 가서 기타줄 튜닝하고. 무슨, 오셔서 무대에만 잠깐 올라와 주셔도 영광이겠습니다. 전 노가 안쓰럽어요. 제가 옛날에 형 기타 튜닝 나가게 한 적 없잖아요. 왜 그래요? 또 아름다운 추억이죠. 네. 자, 파일 한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